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관계법령 파트 1 제3탄입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2024 찐정리 개정판으로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창 가장 위쪽에 고정된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처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찐정리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내용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입니다.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는 게 뭐냐면 아래쪽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이런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 같은 어떤 특정한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걸 허가를 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 같은 것들을 협의할 때 처음에는 그 건축 행위를 하려는 건축주, 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저희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하고서 신청서를 내겠죠. 그러면 이 건축 허가청, 건축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이 행정기관 같은 곳에서 이 범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방 쪽에서도 허가 동의해 주시겠어요?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걸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 본문으로 와서 그 동의를 받는 대상,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나 협의를 구하는 건축물이겠죠. 그 대상을 보시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건축물들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때도 얘네들 이 신축부터 대수선은 세트라고 했죠. 다만 여기서 철거는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거는 다시 올려 세우는 건축이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철거에 허가 및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이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허가청에서 이 범위까지는 소방에서도 동의해 주세요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동의를 요구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그 동의를 받아들이는 동의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들이는 동의권자는 그 건축물 등이 지어진 시공지나 또는 그 건축물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나 소방본부 같은 소방관서가 동의권자가 되겠고요. 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는 사람은 그 본부나 소방서의 장인, 소방본부장이나 또는 소방서장이 이 동의를 해주는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동의를 해주시겠냐고 요구하는 동의 요구자는 건축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이 동의 요구자인 행정기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먼저 건축물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자가 건축 허가청이 되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 허가청이 그 권한을 가지겠고 위험물 제조소 같은 곳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물 같은 거를 취급하려면 콘크리트를 겁나 두껍고 크게 쌓아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건축 허가청이 권한을 가지겠네. 요렇게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에 관련해서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동의 요구자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사 가거나 할 때도 가스는 도시가스 같은 가스 담당 기관으로 따로 연락을 해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이 건축 같은 걸 하려는 민원인이 가스 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가서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이 가스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쪽에서도 동의해 주시겠어요? 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시설은 가스 관련 기관이 동의 요구자가 되고요. 3번 지하구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동의 요구자라는데 특별시, 광역시 같은 이런 시나 또는 군 단위의 개발 등을 위해서 토지, 국토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던가 환경이나 교통, 안전 등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도시 계획을 짜는 건데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때 그 계획에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거나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이러한 지하구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동의 요구자가 됩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는 시설 같은 걸 만들거나 할 때 잘못 건드리면 무너져 내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도시 계획을 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인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소방서에다가 그 동의에 대한 요구를 진행하고, 그러면 소방서나 소방본부 같은 이러한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동의 요구를 받는 동의권자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절차를 보시면 이 내용을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러면 동의한다는 어떤 회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의 회신 여부는 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급 대상물은 규모가 커서 검토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특급의 경우는 동의 회신 여부를 10일 내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제출받은 서류 같은 걸 검토해 보니까 뭔가 미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완해서 다시 주세요 하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내로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다시 보완해서 주세요. 이렇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허가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취소를 해야겠다. 그러면요,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회신은 5일, 보완은 4일, 취소는 7일, 동오사보 7취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그냥 머리에 때려 박아야 하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학교 시설일 때는 100제곱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은 200제곱 이상,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일 때는 300제곱 이상일 때 동의 대상물이 됩니다. 동의 대상물은 연면적 400 이상인데 학교 100, 노련 2, 정장 3이다. 그 다음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인 층 또는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도 동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관람하는 그런 공연장을 생각해 보시면 지하에 주차장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번에 무창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 있다고 했죠. 바닥에 비해서 계급부 면적이 적거나 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경우에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인 층이 있거나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 대상이다. 지하 무창 150, 공연 바닥 100. 그 다음 3번은 쉽습니다. 차고나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데, 그 차고나 주차장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이나 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차량용 엘베 같은 거 타가지고 주차하는 곳들 있죠? 그러한 시설로서 자동차를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인데 그러한 주차 용도로 쓰이는 층이 있겠죠. 아니면 아예 그 건물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건물이나 시설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다면 동의 대상이 되고, 또 엘베 태우는 그러한 주차시설은 차가 20대 이상 들어가는 곳이면 동의 대상인데, 주차, 이 차 관련해서는 200에 20이다. 주차는 200에 20대. 그리고 4번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죠. 층수로 따졌을 때 그 건물이 6층 이상이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되고요. 5번, 항공기 경납고, 비행기를 보관해 놓는 그런 경납고이거나 또는 항공 관제탑 또는 관망탑, 이렇게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죠. 또는 방송용 송수신탑, 이렇게 경납고와 쓰리탑, 관제, 관망, 송수신탑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정말 시설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라서 개인적으로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로는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들이거나 또는 위험물 시설이거나 또 풍력, 전기, 지하구 이런 거 들어가고요. 노인 관련 시설, 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이런 관련 시설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9번에 공장 또는 창고 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수 가연물이라는 게 뭐냐면 면화나 나무 껍질, 대패밥 또는 목탄, 석탄 이런 것들처럼 불이 너무 쉽게 붙어서 그 불길이 엄청 빨리 번지는 그런 것들을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화재 예방법 시행령 별표로 아예 정해놓은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나무 껍질이나 대패밥 같은 경우에는 400kg 이상 모아놓거나, 또는 석탄이나 목탄은 10,000kg 이상 모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정도 이상 수량으로 모아놓으면 이걸 특수 가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는 표가 있는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수량보다도 750배 이상 그런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라면 신축, 중축 어쩌고 저쩌고를 할 때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공장이나 창고에 특수 가연물을 두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놓은 양보다도 750배 이상 많이 취급하거나 저장하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된다는 거. 특수가연물 750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 대상인 것들의 범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러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신축, 중축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데 그 건물,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 소화기구, 소화기 같은 그런 소화기구와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전기가 샌다고 알려주는 누전 경보기, 또 가스가 샌다고 알려주는 가스 누설 경보기,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원래는 이 경보기라는 게 막 회로랑 연결해가지고 설치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일반 주택 같은 곳은 그렇게 복잡하게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그냥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그냥 천장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연기 같은 거를 감지하면서 삐용삐용 울려주는 그러한 배터리로 돌아가는 감지기를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또 비상 조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뭐 완강기나 뭐 피난 사다리나 유도등 같은 그러한 피난구조 설비들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대상물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제외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본 게 단소 누가 피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말은 좀 안 되지만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서 제외되는 대상물은 단소 누가 피자. 단 이때 이 피난구조 설비에서 비상조명 등은 제외한다는 거. 이 단소 누가 피자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들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 2번 내용은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마지막 3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고 하는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안 중에 뭐 여러한 곳들은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그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착공 신고를 먼저 하세요 하고 정하는 사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착공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내용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이 부분이 요즘에는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철거는 동의 대상이 아니고 또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서는 차고 주차장은 200에 20, 또 학교는 100, 이런 간단한 부분들로 먼저 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두 줄짜리죠. 아주 간단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이러한 주택에서는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두 가지는 꼭 설치해야 한대요. 그래서 소화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감지기라고 하는 지금 연기 나네? 아니면 지금 약간 실내가 뜨거운데? 이런 식으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불이 났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설비가 바로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 감지기가 여러 설비들과 서로 이렇게 막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애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감지기 안에다가 배터리를 딱 넣어가지고 천장이나 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얘가 연기 같은 걸 감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삐용삐용 경보까지 울려주는 이렇게 간편한 버전으로 나온 감지기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그리고 또 불이 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설치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서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은 또 어떤 형태인지 보겠습니다. 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건 피난할 때 쓰는 그런 피난 계단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특별 피난 계단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속실 부분인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대피를 하겠죠. 근데 그 불길이나 연기가 계단실까지 쫓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화재나 연기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이 부속실을 두는 형태가 특별 피난 계단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영화관이나 큰 건물들에서 보셨을 텐데요. 건물 안에 있다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눈에 보이는 문을 하나 탁 열었는데
그냥 무슨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먼저 나오고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나가야 계단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특별 피난 계단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의 이동 경로는 옥 내, 일단 건물 안쪽에서 뭐 불이 났든지 연기가 났을 때 복도를 지나서 방화문 같은 문을 하나 열면 빈 공간, 부속실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도 문을 하나 더 열고 나가면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이란 옥 내, 복도,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의 형태로 이동 경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삼아서 피난층이라는 건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 출입문이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했다는 거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넣어야 하는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소방시설들을 설치해서 넣는 대상물에서는 그러한 소방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서도,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 선에서도 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공통적으로 소방시설의 관리와 또 피난 방화시설, 방화구역의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가 있었죠. 이 업무들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나타낸 내용이에요. 먼저 소방시설의 관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에는 불 끄는 소화 설비, 또 불났다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 그리고 피난할 때 쓰는 피난 구조 설비와 그 밖에도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면 우리 건물에 이러한 소방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거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이게 조금 있다가 다른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단 화면으로 같이 봐주세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은 크게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는 건 이 소방시설이 갖춰야 하는 성능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테면 재료라던가 뭐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능 기준은 아래쪽에 있는 기술 기준이나 또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고 이 뚝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기술 기준은 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세부 규격이라던가 또는 뭐 특정한 수치, 뭐 시험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 기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가 이 건물의 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인 화재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그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도 뚝심 있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소방시설이라면 이 정도 성능은 무조건 나와줘야 돼,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성능 기준이고, 그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험 방법이라던가 세부적인 규격을 정해놓는 게 기술 기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런 장애인분들도 사용해서 이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설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장애인이라는 범위에는 신체가 조금 불편하시다거나 해서 소화기나 소화전을 들고 직접 물을 쏘고 이러한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중에서도 특히 삐용삐용 알려주는 경보 설비라던가 또는 피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피난구조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쓸 수 있는 경보 설비와 피난구조 설비. 자, 그 다음 2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성능을 발휘하는 데에 지장을 줄 법한 어떠한 폐쇄나 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있는 피난방어시설의 관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긴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불이 나면 옥내수화전 같은 거 쫙 싸가지고 불을 끌 수 있어야 하니까 이 건물에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장해 놓은 물탱크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쓰려고 수화전의 밸브를 탁 열어서 틀면 이 펌프가 막 돌아가면서 힘차게 이 물을 끌어다가 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펌프를 막 맘대로 건드리다가 정지 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바람에 나중에 진짜 불이 나서 필요할 때 이 펌프가 정지 상태라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는 우리 건물에 불이 나면 이 경보, 음향 장치가 막 시끄럽게 울려줘야 하는데 저번에 한번 오작동 난 적이 있어 가지고 불 안 났는데도 혼자 시끄럽게 울리길래 '에이 나중에 뭐 불이 나겠어?' 하면서 이 음향 장치의 선을 잘라 버렸다. 이러면 나중에 진짜 불이 나더라도 이 음향 장치가 안 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소방 시설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단히 지장이 발생해서 나중에 정말로 이 설비를 써야 할 때 그 제 기능을 못하도록 그 기능을 폐쇄하거나 차단해 놓는 행위,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폐쇄나 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3번 소방관서장, 다시 말해서 청본서장은 이러한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 가정집이나 아무 데나 가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일 때 방금 말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소들은 앞글자만 따서 노숙판의 위공창 문 업지, 이러한 시설일 때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걸 다 암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방관서장이 이 장소들은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서 운영해야겠어 라고 하는 대상에는 노숙판의 위공창 문업지,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된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다음 아래쪽 내려가서 이번에는 피난 방화 시설 및 방화 구획에서의 관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피난 방화 시설이나 방화 구획이라는 건 나중에 피난 방화 시설 및 방화 구획의 관리 단원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피난, 대피를 해야 할 때 거쳐가는 계단이나 복도 이런 것들부터 그 공간이 불에 좀 강하도록 경계를 지어 가르는 벽이나 바닥 또는 마감재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피난 방화 시설 및 방화 구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본 거랑 거의 동일한데요. 이러이러한 폐쇄 차단 행위 같은 걸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 행위를 두고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난 방화 시설이나 방화 구획에서도 그 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어떠한 폐쇄, 차단 행위나 또는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난할 때 계단실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가 평소에 누구나 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지 유사시에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사람들 막 계단실 가가지고 담배 피고 이런다고 내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비상구나 계단실로 통할 수 있는 곳에 철책 같은 걸 설치해 놓는다거나 또는 잠금 장치, 막 쇠사슬이나 자물쇠로 못 열게 잠가 놓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훼손행위라는 건 방화문 있죠? 불이나 연기를 좀 일정 시간 동안 막아주고 있을 수 있는 방화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 맘대로 철거시켜 버린다던가 또는 이 방화문을 알아서 닫아줄 수 있는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거해 버려서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때는 그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나쁜 영향을 주는 훼손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폐쇄, 차단 행위라던가 또는 그 기능을 훼손하는 훼손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복도나 통로 같은 곳은 평상시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사람들이 대피할 때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막 거기다가 물건 쌓아놓고 자전거 묶어놓고 이러면서 물건 등을 적지에서 쌓아두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이런 복도나 통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가 되겠고요. 또 아까 말했던 불이나 연기에 좀 강한 방화문이 너무 무겁고 안 예쁘다고 다른 목재문이나 유리문으로 변경하면 이때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친구들은 내 맘대로, 내 임의대로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금지 행위 중에서도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소방 호스가 꼬이게 관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도 하지 않도록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설명드렸던 그 각각의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금지 행위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묻는 유형이 꽤 자주 나왔었는데 이번 개정 때 그러한 예시 부분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피난 방화 시설에서의 금지 행위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만 다루고 있으니까 폐쇄 차단 및 훼손, 또 적치, 변경 그 외에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정도로 이 금지 행위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넘어가서 문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의 실무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번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최초의 실무 교육을 6개월 내에 일단 받고 그 뒤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계속 이수해야 한다고 잠깐 얘기했었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실무 교육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어떤 건물에 선임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시험 봐서 자격증 땄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느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돈 받고 일한다. 그런 경우에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부터 볼 이 실무 교육의 이수 기간인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선임되고서 6개월 안에 빨리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때부터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매번 받으면 되는데요. 단 이때 소방안전 관련된 업무 경력으로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가 된 경우에는 이 실무 교육을 좀 더 빨리 3개월 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업무 경력으로 보조자가 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받는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정해놨다는 그 틀 안에서도 이 6개월 내에 빨리 받아야 된다고 했던 최초의 실무 교육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지 1년 이내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전원에서 강습 교육도 받았고 그때부터 선임되기까지 1년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거진 다 기억하고 있겠네 해서 이 6개월 내에 먼저 받으라고 했던 최초의 실무 교육은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고 이 최초의 실무 교육을 강습 수료일, 강습을 다 받았다고 안전원에서 전산에 올려준 그 강습 수료일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습을 수료한 지 1년 안에 선임된 사람은 이 강습 수료일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줘서 면제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2년 주기로 계속 실무 교육 받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2년 주기의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이 강습 수료일이 되고요. 강습을 수료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이상씩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말하는 2년 주기라는 거는 그 2년 후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에서 보면 2020년 8월 20일에 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모두 수료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2021년 8월 15일에 어딘가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뽑혀서 선임이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강습을 수료하고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선임이 됐으니까 이 소방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거진 다 기억하고 있겠지 하면서 6개월 내에 먼저 받아야 했던 최초의 실무 교육은 면제를 해주고 그 최초의 실무 교육을 이날 이 강습을 수료한 날에 받은 셈 쳐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습 교육을 수료한 2020년 8월 20일부터 앞으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계속 받으면 되는데 이때 말하는 이 2년 주기라는 건 2년 후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니까 2022년 8월 19일까지 실무 교육을 받고 또 그 이후로도 뭐 2024년 8월 18일까지 받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습 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강습 교육을 안 받고 선임된 사람들도 있겠죠. 뭐 경력 같은 걸로 선임된 사람들. 그러한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한 대로 기본 폼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이 강습을 수료한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선임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왜냐면 강습 교육 없이 선임된 경우는 아예 이 강습 수료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없을 것이고
강습을 받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선임됐으면 그 내용을 까먹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강습 수료일에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줬던 이런 면제 혜택은 지워버리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습 수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선임된 날짜, 선임일을 기준으로 뭐부터 받는다고요?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부터 일단 빨리 받아야 되겠죠? 면제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8월 20일에 강습 교육을 수료하긴 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21년 9월 막 20일에 선임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선임이 된 날, 선임일을 기점으로 일단 빨리 까먹은 거 빨리 배웁시다 해서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20일부터 6개월 내니까 22년 3월 19일까지 일단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고요. 이때도 6개월 뒤가 되는 날에 하루 전날까지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부터는 이때부터 또 2년 주기로 계속 받는 거니까 그 다음번 실무 교육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또 다음 실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습 교육이 없이 그냥 경력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 강습 수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똑같이 선임이 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먼저 받고 또 그날부터 2년 주기로 계속 실무 교육을 반복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문제로 나오는데 실무 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일단 그 사람이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인지 그래서 강습 수료일이 있다면 수료하고서 1년 안에 선임이 됐다면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받으면 되겠고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뭐 경력 같은 걸로 선임이 된 거라 강습을 수료한 날짜조차 없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안에 최초의 실무 교육부터 일단 받고 그때부터 그 뒤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된 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는 선임되고서 3개월 안에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이게 또 요즘 1급에서 꽤 자주 보이는 유형이라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씨가 드디어 취직이 돼서 A라는 회사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임이 됐으니까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생기죠. 그래서 A 회사에 선임이 되면서 2024년 2월 1일에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일해보니까 이 회사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서 이번에는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무 교육 날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요즘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A 회사에서 24년도 2월 1일에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 이내에 B 회사에 선임이 되어서 들어갔다면 이때는 앞전에 받았던 실무 교육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김철수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무 교육을 받고서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냥 내 몸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받았던 실무 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이때는 앞전의 실무 교육이 유효한 걸로 봐서 이 A 회사에서 앞서 받았던 실무 교육일로부터 2년 후가 되기 하루 전까지 다음번 실무 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한 1월 말까지 다음번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근데 A 회사에서 실무 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뭐 이를테면 25년도 3월에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앞서 받은 실무 교육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무 교육이든 아니면 안전원에서 받은 강습 교육이든 선임이 됐을 때 최초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그 실무 교육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주는 그 약발이 유지되는 건 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다른 회사에서 실무 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그때는 내가 이 B 회사에 선임된 날로부터 빨리 6개월 내에 그러니까 한 25년도 9월 내에 실무 교육을 다시 받고 그 뒤로는 이 B 회사에서는 퇴사를 안 하고 계속 다닌다면 이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계속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무 교육 부분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찐정리 뒤편 연습 문제로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선임되고서도
이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가 이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보조자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안전원 교재에는 벌칙 부분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건데요.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놓고 5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실제로 이 실무 교육을 안 받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한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실제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법령 조항상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라는 조항을 따로 만든 건 아니라서 이미 법적인 이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 밑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항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비용 금액은 50만 원의 과태료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그래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1, 2, 3차에 걸쳐서 나와 있죠. 먼저 1차 때는 경고만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고만 주고요. 2차 때는 3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3차 때는요, 6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정지 등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소방청장이다. 왜냐면 이때도 뭐 관할 지역마다 본서장이 따로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보조자라면 이 실무 교육을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되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었음에도 이 실무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소방계의 원탑인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전국 공통으로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1차 경고, 2차 3개월의 자격정지, 3차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되고요. 아래쪽 네모 박스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래에 적혀 있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역시나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를 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실무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차 경고, 2차 3개월, 3차 6개월간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서 그냥 단순히 정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을 취소시켜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을 땄거나 둘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을 남한테 빌려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자격이 취소가 되면 2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또는 안 걸려. 그냥 내 거 갖다 써. 이렇게 남한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아주 중요한 벌칙 부분 보겠습니다. 이 벌칙은 크게 벌금과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징역살이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기록으로도 남는 아주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고요. 그에 비해서 과태료는 징역도 없고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이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벌칙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꽤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무거운 형벌인 벌금형부터 볼게요. 이 벌금형은 크게 5, 3일, 3일의 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은 5, 3일, 3일. 그래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이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위력이나 폭력 또는 협박 등으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고의로 소방대의 출입을 막아서서 막 방해를 하거나 또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5년에 5천에 해당합니다. 또 소방 장비를 파손했다. 미친 짓이죠. 장비를 왜 부셔. 하여튼 장비를 파손해서 그로 인해서 뭐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 끄는데 방해가 됐다. 그런 경우도 5년에 5천이고 그 외에도 인명 구출이나 화재 진압 또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방해하는 짓들이 이러한 5년에 5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불 끌 때 써야 되는 소화정 같은 시설이나 또는 비상 소화 장치, 호스로 이러한 용수시설과 연결해서 쓰는 뭐 이러나 저러나 불을 끌 때 쓰는 물과 관련된 이러한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를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막 함부로 사용해서 쓰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대원분들이 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어떤 소화 활동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아주 죄질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5년에 5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를 하는 경우가 또 5년에 5천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불이 났다고 이 건물에 있는 사이렌이나 경보가 막 시끄럽게 울려가지고 이 화재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있던 관리자 같은 사람이 불이 난 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시끄럽다고 그 경보를 꺼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차단해서 폐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이 경보를 못 들어서 결국은 이 화재가 엄청 커져버릴 때까지 아무도 대피를 못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폐쇄 및 차단 행위로 인해서 진짜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센 7년에 7천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이 폐쇄 및 차단 행위로 인해서 상해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쇄 및 차단 행위 자체만 보자면 5년에 5천이지만 이러한 폐쇄 차단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면 7년에 7천, 사망 피해가 발생하면 10년에 1억이라는 거 꼭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3년에 3천 내용도 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3년에 3천이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A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A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던 B 건물이나 또는 근접해 있는 어떤 토지에 불이 번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통솔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이 건물이나 토지를 못 쓰게 막거나 또는 A 건물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 B 건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점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강제 처분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강제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이 불이 다른 데까지 막 번지거나 불을 제대로 못 꺼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3천 벌금형에 처하고요. 그다음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거 저번에 봤던 내용이죠.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나서 뭐 치아라, 쓰지 마라 이런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내려진 조치 명령을 위반한다면 3년에 3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도 3년 3천에 해당하고 소방시설이 어떠한 법령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인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작동이나 종합 같은 자체 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을 계획서로 낸다고 했었죠. 근데 그 계획대로 완료하지 않아서 조치하시라니까요 하면서 조치의 이행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마저도 위반한 사람한테는 3년에 3천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 3년 3천 벌금형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어떠한 강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고 또는 어떤 조치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마저도 위반하고 어기면 3년에 3천에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는 이 키워드를 잡으시고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뭐 화재 안전 조사라던가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라던가 또는 어떤 설치나 유지 관리, 자체 점검의 이행 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이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가지치기로 강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어기는 경우 3년에 3천 벌금형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년에 1천 벌금형이에요.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빌리거나 이렇게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사람이 1년에 1천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은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기면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또 이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시키는 처분도 가능했었죠. 그다음에 또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내용이 좀 전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어떤 보수나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조치 명령을 어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보강을 안 하면 3년에 3천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안전 진단을 안 받으면 1년에 1천이고, 진단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보수 보강을 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3년에 3천이다. 이 차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자체 점검, 작동이나 종합 같은 이러한 자체 점검을 안 하는 경우도 1년에 1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 점검을 매년 1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점검을 안 하면 1년에 1천 벌금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벌금형 중에서도 5년에 5천, 3년에 3천, 1년에 1천 이런 식으로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벌금형이었고요. 똑같은 벌금형 중에서도 징역은 없는 나머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볼 텐데요. 먼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징역살이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는 벌금형 안에는 들어가 있을 정도로 꽤나 괘씸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리고 또는 아까 대부분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3년에 3천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예외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화재 안전 조사도 그렇고 이러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은 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어떠한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해두는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막 직접적으로 불을 끄거나 막 불이 났을 때 피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예방이나 대비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벌금형 중에서는 비교적 조금 작은 300만 원의 벌금형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총괄 소방안전 관리자를 미선임,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하겠습니다. 선임은 30일 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에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 두 가지는 서로 관계성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뭔가 지금 이 건물의 어떤 상태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또는 이러한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이 이 300만 원 벌금에 들어가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건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는 관계인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거 조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돼요. 이러한 돈 들어가는 일을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고, 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고쳐야 돼요 이런다고 자꾸 돈 들어가게 까탈스럽게 구네? 이러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소방안전 관리자나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도 300만 원 벌금형에 들어가고요. 옆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자체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소화 펌프가 고장난 경우처럼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인데 관계인이 이렇게 점검 결과 나타난 어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업자가 이런 점검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업자가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인한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도 300만 원 벌금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 벌금형 중에서는 마지막인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분들이 독거노인분들 위해서 벌집을 제거해준다거나 고드름을 제거해준다거나 이런 생활안전활동을 하는데 웬 이상한 인간이 가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거나, 또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건물의 관계인은 최소한 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불길이 아직 크지 않다면 소화전 같은 거 갖다가 불도 끄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인명 구출이나 화재 진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뺀 관계인도 100만 원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여기 위험하니까 모두 피난하세요, 나가세요, 이러한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거나 긴급 조치를 방해하는 경우, 이 긴급 조치라는 건 불을 꺼야 되는데 당장 소방 용소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분들이 이 집을 딱 보니까 마당에 수영장이 있네? 그러면 일단 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 외에도 댐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있는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소방용수로 쓰라고 저장해 놓은 건 아니지만 너무 급하면 이러한 긴급 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저장돼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불은 났지만 내가 이따가 불 다 끄면 가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그 물을 왜 쓰냐고 막 이러면서 방해하면 이러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 열고 닫는 그러한 물과 관련된 개폐 장치를 맘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소방대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조작을 방해하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53131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이었는데요. 이 벌금형에 한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부과될 수 있어요. 표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양벌 규정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제 사례처럼 원래는 경보가 울렸어야 하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그 경보를 꺼서 차단을 시켰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그랬을 때 그 법인이나 또는 거기에 대표자 또는 어떤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도 종업원 같은 사람이 그 경보를 차단해둔, 꺼둔 범인이었다면 당연하게도 일단은 이 대상들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의 어떤 사용자가 그 경보를 함부로 끈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행위자였다면 일단은 그 행위자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텐데, 거기서 더 알고 보니까 뭐 그 건물의 대표자나 누가 뭐 그거를 꺼놓으라고 같이 종용을 했다거나 또는 뭐 알고도 묵인을 하고 평소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책임을 물은 그 대상 외에도 또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그 똑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양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벌을 주겠다. 이게 양벌 규정인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이 평상시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해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양벌 규정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 경보 차단해 놓은 거 왜 못 봤어? 하고서 관리자 같은 사람한테도 양벌 규정을 부과하려고 봤더니 이 관리자는 평소에 점검도 다 제대로 했고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차단돼 있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해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불이 난 날에만 웬 이상한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경보를 꺼버렸다. 그랬다면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평소에 할 일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 관리자한테는 양벌 규정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의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양벌 규정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는 행위를 고르시오 하면서 1, 2, 4번에는 지금까지 봤던 벌금형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넣어놓고 3번에는 이제부터 밑에서 볼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쓱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이라는 건 벌금형에만 양쪽으로 부과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는 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벌 규정은 오로지 벌금형에만 해당한다는 것과 이러한 벌금형에 들어가는 행위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아래쪽 넘어가서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벌칙인 과태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과태료는요, 큰 틀을 5, 3, 2, 1, 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 3, 2, 1, 2. 자, 이 과태료 중에서 가장 무거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태료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보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양치기 소년들이에요.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장난전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500 과에는 양치기 소년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말하는 화재 예방 조치를 위반해서 화기를 취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해서 불이 나면 좀 더 취약하거나 피해가 클 곳들, 그러한 장소들은 특별히 화재 예방을 좀 더 강화해서 각별히 관리를 하는 장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던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장소에서 불이 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못하게 제한을 해뒀는데, 그러한 화재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해서 화기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 같은 거 다루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대상물에서는 전기나 가스 같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걸 위반해서 겸직을 해버리는 사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단 이런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과태료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건물의 소관점, 관계인이나 또는 거기서 일하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조항도 거의 같은 말인데요.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뭔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뺀질거린 경우들이 여기 300만 원 과태료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간별로 과태료가 또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출을 뒤늦게라도 하긴 했는데 그 지연된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100만 원이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면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진단 결과를 딱 1개월째가 되는 날에 제출했다면 1개월 이상에 해당하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연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나거나 또는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벌금형에서부터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키워드로 쓰는 게 3번이나 나오는데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아예 안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했고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해놓고 보니까 뭔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세요라고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진단을 안 받는 것보다 이 보강을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판단해서 더 세게 3년에 3천 벌금형을 때렸죠. 자,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가 이렇다고 이 결과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제출 안 하고 뺀질거리면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이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1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그리고 1개월 이상, 딱 1개월째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200만 원, 또 3개월 이상 지나거나 아예 제출을 안 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그래서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키워드로 3가지 항목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옆에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러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서는 붙이고 뗄 수 있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을 폐쇄, 훼손, 변경한 경우 이것도 아까 금지 행위로 봤던 내용이죠. 피난 방화 시설에서 금지 행위로 정했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러한 위반 행위가 1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으로 차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업자가 했다면 그 결과를 관계인한테 열흘 안에 넘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관계인이 다시 보고를 할 테니까. 근데 이 업자가 돈 받고 점검을 해놓고서 그 결과를 관계인한테 안 줬다. 그런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고요. 그럼 관계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검 결과를 받았으면 소방 본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 되겠구나. 근데 이때도 이 보고 기간을 제때 못 맞추고 늑장을 부렸다면 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적용되는데 그 지연된 기간이 10일 미만, 그러니까 1일에서 9일 정도까지 늦었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고요. 지연된 기간이 열흘 이상, 10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 또 지연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보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게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를 막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더 세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면 우리의 바쁜 관계인은 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짜서 그대로 또 완료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본소장이 그 이행 완료 기간을 열흘 또는 20일 안에 완료하라고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행 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보강하겠다고 열흘이나 20일 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 계획을 완료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사람들도 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기간이 지연된 기간이 열흘 미만이면 50, 열흘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이면 100인데, 1개월 이상 지연됐거나 또는 그 계획안대로 완료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경우,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거짓말 치는 거. 그래서 이행계획 완료에 대한 결과를 거짓으로 뻥카를 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렇게 이행계획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나서도 관계인의 업무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건물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록표로 아주 막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한 달 이상 게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게시를 해놓지 않는 것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체로 뭔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각각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는 진짜 어렵게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체 점검을 언제 하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지연 보고를 했다면 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풀이와 문제 유형은 심화 버전인 1급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그다음 아래 칸으로 넘어가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보겠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줬거나 또는 함부로 소방 활동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또는 안전원을 사칭하는 행위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데요. 그 옆에 소방원장 관리자나 보조자를 이 사람으로 뽑았다고 14일 안에 신고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뽑아놓고서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소방안전 관리자의 성명, 이름 등을 현황표로 써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겠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 안에 써 있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고 기간이 지연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이 사람으로 뽑았다고 신고를 하기까지 그 지연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50만 원,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3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비교해 볼게요. 소방안전 관리자를 안 뽑았다.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선임에서 뽑긴 뽑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뽑았다고 그 신고하기까지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간단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근데 그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고 떡하니 써놨는데도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이 무대뽀로 거기다가 차를 대놨다. 또는 소방차가 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걸 가로막거나 방해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자격 정지도 당할 수 있고 과태료도 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다만 이 화재 예방법 안에 100만 원보다 더 작은 단위의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의 마지막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장소들은 멀리서 봤을 때
불이 난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부터 연막 소독을 할 건데요. 또는 불을 쓰긴 쓸 건데 안전하게 통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불 난 거 아니니까 소방차 출동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통지를 해달라고 정해놓은 장소들에서 연막 소독을 하거나 불을 막 피워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거를 소방서에다가 미리 통지를 안 해줘서 진짜로 불이 난 건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해버리면 엄청난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들에서는 연막 소독이나 그냥 조금 불을 피우는 건데 실제로 화재가 난 게 아닌데 소방차가 출동하게 해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들이 어디냐면 시장 지역이거나 또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장소는 밀집으로 묶어서 공장 및 창고나 또는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 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이런 지역들도 이 통지 장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그냥 덜렁 하나 있는 곳이나 또는 나무 건물이 한 개 띡 있는 이런 곳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위험물도 마찬가지고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미리 통지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되고 그 밖에도 각 지역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및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들도 화재로 오인하지 않게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게 미리 통지해줘야 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이러한 장소들이 미리 신고를 안 해서 불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금과 과태료 항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고의적이고 또 소방 활동이나 인명 구조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 만한 것들은 가장 센 5년에 5천이었고 또 강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은 3년에 3천, 또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니까 점검 안 하면 1년에 1천. 또 그 외에도 제가 중간중간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들처럼 핵심적인 키워드로 큰 틀을 잡아주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암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벌칙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들은 찐정리 뒤편에 수록된 예제와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찐 스포일러 문제집 등을 통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 문제 유형 참고해 주셔서 이 벌칙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관계인 등의 의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바로 이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이 민간 히어로인 소방안전 관리자를 뽑아서 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인은 우리가 뽑은 이 소방안전 관리자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지켜보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2번, 3번도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럼 이 건물에 뽑혀서 근무하는 소방안전 관리자는 소방시설, 그리고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평소에 잘 해놔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두면 이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즉시 건물주 같은 이 관계인한테 가서 어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당장 수리해야 합니다 하고 개수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인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또 이런 거 요구한다고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알리지 않는 소방안전 관리자나 또는 요구한다고 불이익 주는 관계인은 300만 원 벌금형 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소방안전 관리자가 이렇게 문제 있다고 말했는데도 관계인이 우리 그런 거 고칠 돈 없어요. 우리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일러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인이 조치를 안 한다면 가까운 관할 소방서 같은 곳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이 건물의 관계인이 조치를 안 해요 하고 이 사실을 알려서 공정한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관계인 등의 의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포함된 기준과 또 벌칙 같은 정말 많고도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처음 보실 때는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진짜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바로 다음 시간에 볼 소방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보시고 또 교재랑 같이 여러 번 복습해 주시면 얘네들을 다 내 쫄병으로 만드는 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영상과 교재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면서 또 같이 으쌰으쌰 합격의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리얼 후기 두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네이버 카페 H회원님께서 칩스랜드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따뜻한 합격 후기 남겨주셨고요. 또 유튜브 T 구독자님께서 칩스랜드 보고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시험 시간 60분 중에 30분 만에 검수까지 끝내고 1등으로 나왔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정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합격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10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또 1등으로 합격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기분 째지는 한방 합격, 또 1등 합격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